넘쳐나는 허위 정보 속에서 팩트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부동산 전선입니다.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다 금매를 다 중국인이 들어갔다는 그런 매체인가 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완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중국 동포들이 다주택자가 던진 물량을 싹쓸이하며 강남 아파트 수백 채를 매수했다. 이런 보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대통령까지 직접 우려를 표할 만큼 파장이 컸던 사안이죠. 실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 중국 동포는 몇 명이었을까요? 숫자로 정면 돌파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선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틈을 타고 등장한 의문의 속보한 장. 프랑스 르몽드 일면에 한국 시위가 실렸다. 외신까지 동원한 이 기사, 과연 진짜일까요? 이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지는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 중심을 잡는 KTV 팩트체크 뉴스아이다. 소문은 걸러내고 팩트만 남기는 팩트 정림의 최대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답한 뉴스엔 청량감을 헷갈리는 정보 속에 팩트만 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점을 짚어주실 분이죠. 서연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연희입니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일수록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다 금매를 다 중국인이 들어갔다는 그런 매체인가 보도가 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완전 거짓말. 거짓말.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외국인 총 거래량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이 화면에 우리가 함께 봤는데 내용만 보면은요. 마치 중국 동포들이 강남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죠. 네, 이 보도는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우려를 표할 정도로 파장이 컸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특혜를 받아서 강남 아파트를 싹쓸이하는 거 아니냐, 이 내국인 역차별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동포가 강남 아파트 수백 채를 기습 매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사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이기성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입니다. 중국 동포의 부동산 특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이러한 오해를 오늘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서 중국 동포가 다주택자가 던진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강남 아파트 수백 채를 기습 매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 내용 사실입니까? 예,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특정 국가의 집단에 대한 혐오와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집합 건물을 즉 아파트죠. 아파트를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명이. 왜곡된 내용을 담았던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네, 마치 싹쓸이한 것처럼 얘기해놓고 5명이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게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마치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국장님, 이번 보도가 단순한 오보를 넘어서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혐오와 또 편견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이제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우리 사회 일원으로 좀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중국 동포에 대한 무분별한 오해, 편견이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온라인 등에서 여러 가지 중국 동포와 관련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보면 건강보험 혜택을 중국 동포들이 누리고 있다, 혜택만 네. 누리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든지 취업할 때 무슨 특혜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특혜로 또 선거에 참여한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어떤 갈등이라든지 분열을 그리고 편견을 확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으로 이어진다면요.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으로 특정 집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 범위가 굉장히 강범위해서 특정인을 지목하기 어려운 그 집단에 관한 보도일지라도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이 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만으로 보도가 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제도적인 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애초에 이런 그 싹쓸이 투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안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실거주 2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외국인이 이 지역 안에서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실거주 의무도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를 충족하지 않고 있으실 경우에는 그 취득 가격의 10% 정도를 이행 강제금을 물리고 있고요. 뭐 이런 구조라면 그냥 투기 목적으로 비워놓는 이런 제도상 거의 불가능한 이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 채를 사들였다 이런 보도 자체가 이 제도를 이해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도만 살펴봐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보도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조목조목 격파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하이다 오보 블록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오보블록입니다. 네. 언론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이 강남 부동산을 통째로 집어 삼킨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올해 그 1월부터 4월까지요. 강남구에서 이 건물을 매수한 중국 동포 숫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예, 먼저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싹쓸이 의혹은 실제 통계와는 전혀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 대법원의 등기정보 광장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매매거래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전체에서 그 집합 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592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중국인이 218명. 그리고 이 중에서 강남구에서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밖에 안 되는 0.8%의 네. 수준에 불과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 강남구의 매수자가 단 5명이면 실제로 이게 0.8%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도는 정말 싹쓸이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5명이 네. 하는 싹쓸이도 있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통계랑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944채라는 이야기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원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전체가 서울에서 이제 매수한 아파트나 집합 건물 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이 중국인으로 바뀌고 중국인 동포가 944채를 싹쓸이했다.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네. 실제로는 국적도 다르고 강남구에만 한정된 것도 아닌데 가장 자극적인 숫자만 떼어다가 이제 보도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그동안 과장된 숫자들이 오해를 크게 불러왔던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국장님 그동안 아주 답답하셨잖아요. 오버블록 마음껏 격파해 주시죠. 예, 중국 동포의 강남 아파트 기습 싹쓸이 명백한 오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보블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받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싹 다 면제받는다. 이런 주장이 막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외동포청이 급기야 직접 국세청에 사실 확인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포청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국세청에 직접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네. 사실과가 명백한 오보입니다. 우선 국세청 확인 결과 국내 거주자인 외국 국적 동포도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양도소득세나 여러 가지 세제를 다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동포 신분이라든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뭐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러한 과세나 특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방금 국세청에 확인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포 신분이나 국적과는 무관하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버블럭도 시원하게 격파해 주시죠. 중국 동포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국장님. 이런 기사들은 가짜뉴스로 판명이 된 뒤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무차별하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는 이러한 왜곡 정보가 중국 동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예, 이러한 외국 정보가 쌓일수록 중국 동포, 중국인, 외국 국적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서 의심받는 집단으로 자꾸 낙인을 지키는 낙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복되는 왜곡 속에서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 사회가 자기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구나. 이런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론과 플랫폼 그리고 시민 모두가 사실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국장님, 기왕 나오신 김에 제가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점이 있어요. 이번 사례처럼 이 사실이 아닌 정보가요, 유독 중국 동포와 관련한 이슈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선족, 중국 동포 이런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세력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개국 프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뭔가 범죄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언론들이 양산해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씌움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상당히 장벽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너무나 빠르게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정정 보도를 하거나 임시 조치를 해도 사실 이 기사를 봤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해를 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다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현실적인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자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정정보도 같은 거를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정정보도 되게 조그맣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가짜뉴스와 같은 위치랑 같은 비중으로 다루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다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이나 검색어에 있어서 이 가짜뉴스가 링크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가 한번 확산되고 나면 그걸 바로잡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가짜뉴스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치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동포분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든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낙인을 찍는 그런 현상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나 큰 심적인 정서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귀한 동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좀 더 명예롭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차별과 편견 없이 포용적인 동포 정책을 취해 나가도록 우리 재외동포청이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포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이라든지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동포들을 좀 판단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이 가끔 있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사실이 아닌 정보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확인하신 것처럼요. 자극적인 주장일수록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정책국 이기성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 이 월가에 지금 공포에 질린 군중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나 증시는 앞으로도 쭉 호황일 것이라고 이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증시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증시가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월가에서 투자에 실패한 은행가 투자가 11명이 자살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아니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앵커님께서도 이 방송에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자,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자, 일단 이거 끝냅시다. 이거 제가 사놨던 주식, 아이고 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따 그럼 뵙고 방송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이게 연기였지만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 1929년 뉴욕 증시 대폭락 당시에 진짜 좀 상황이 이랬을까요? 뭐 이 정도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실제로 당시 미국 언론들이요.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끝없는 낙관론을 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우지수가 5배 넘게 오르면서 일종의 비투라고 할 수 있는 네. 신용투자가 증시 전체를 지배했거든요. 그런 그 낙관론의 비투가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증시 대폭락과 투자자들을 패내길 불러온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이 투자에 실패한 이들이 월가 빌딩에서 줄지어 뛰어내렸다더라 라는 근거 없는 괴담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 괴담이 있었군요. 이 경제는 신미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근거가 없는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하면요. 시장은 더 나쁜 영향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 대폭락은요. 이후 12년 동안이나 이어진 미국 대공황의 시작이 되고 말았죠. 네, 경제는 근거 없는 낙관론도 경계해야 하지만 이석을 마비시키는 루머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즘 우리 증시가 예상을 웃도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카더라 믿지 마시고요. 또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마시고요. 투자할 때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우리가 이걸 보고 오니까 저는요. 프랑스가 왜?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도 아닌데 그러게요. 프랑스 외교장관이 진짜 그랬다면 우리나라에서 항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속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네. 이것은 좀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외신을 이용해서 공신력을 이제 높이려고 드는 거죠. 역시 뉴사이다에서 팩트 체크를 그러니까요. 해오신 분들답습니다. 최근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프랑스 언론을 인용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뉴스가 떠돌았는데요. 이런 가짜 뉴스들의 수법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양정혜 연구위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언론재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양정혜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짜뉴스가 외신을 이용하는 법 확실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든든하고요. 제가 좀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전공이 프랑스 문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르몽드지 1면에 나왔다는 기사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네. 불어를 조금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자,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시죠. Corée du Sud, 대한민국에서 Des dizaines de milliers de manifestants rassemblés à Séoul. 그러니까 서울에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몰렸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Pour dénoncer le pouvoir,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이고요. 이 전반적인 기사의 내용은 6.3 지방선거 당시의 투표용지 부독 사태로 인해서 현 정권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야,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이 르몽드 일면에 대서특필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문 사진,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연구위원님, 자, 이거 기사 가짜 맞죠? 네, 가짜가 맞습니다. AI로 조작해서 만든 기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이 AI 조작된 사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에 퍼진 르몽드 기사라고 나온 사진인데요. 혹시 네. 세 분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점이 없으신가요? 저는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일단 저는 기사를 보면 날짜부터 보거든요. 숫자를 보는데 일단 신문 발행 날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여기 눈길이 확 가는데 이거 2025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6월 1일이 발행일로 돼 있습니다. 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올해 6월 3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6월 4일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2025년 6월 1일에는 실질적으로 정권 부재 중인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 야, 이렇게 되네요. 저는 저 사진의 눈길이 좀 갔는데요. 제가 뉴스를 많이 보는데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잠실 시위 현장에서 저런 장면을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이 가짜뉴스를 검증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로이터 김홍지 기자는 실제 로이터에서 활동하는 기자가 맞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로이터에 등록된 사진 중에서는 잠실 시위 사진은 없었다고 해요. 이 사진 역시 AI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AI로 사실 합성한 부분들은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섞어서 쓰는 것들이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패턴이고 이 사진 역시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사진 기자 이름은 진짜를 붙여놓으니까 마치 진짜처럼 보이는. 네, 그럼 그 맞습니다. 기자 이름을 도용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허위 정보가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자, 박사님, 그 외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 마지막으로 이 가짜 신문의 가장 좀 황당한 부분인데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폴 마이클 르벳 외교부 장관이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세 분 혹시 현재 프랑스 외교장관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프랑스 대통령 외교장관이요?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좀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대통령 이름 정도는 알겠지만 그렇죠. 프랑스 외교장관 성함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폴 마이클 르벡이라는 사람은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인 트리플 H라는 선수의 본명이고요. 근데 현재 네, 프랑스의 외교장관의 정확한 이름은 장노엘 바로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요? 외교장관 이름을 레슬링 선수를 따다가 쓰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외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이게 뭔가 더 해외에서 오니까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해서일 것 같기도 한데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례 이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은데요. 과거에도 사실 특정 정치인을 띄우거나 폄하하는 과정에서 외신이 이랬다더라, 아니면 뭐 유럽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더라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고요. 이 이슈는 사실 프랑스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외신일수록 좀 가짜뉴스에 활용되기가 쉬운 조건인 걸로 일단 해석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어권은 사실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원문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또 르몽드라는 그 일간지 자체가 워낙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력 일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몽드에서 이렇게 보도했다더라 라는 그 문건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이용자들이 보기에는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프랑스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외신의 출처를 활용해서 가짜뉴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 가짜 외신도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 이런 가짜 뉴스들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퍼져나가는 겁니까? AI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텍스트를 써주는 것까지 AI가 다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한 1, 2분이면 뚝딱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보통은 폐쇄형 커뮤니티나 아니면 SNS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는데요.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보통 많이 발휘가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맞습니다. 보는 거죠. 네. 자기의 생각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노출하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또 믿고 하는 경향들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는 게 원래 그런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가 올라가면 급속도로 확산되고 공유되고 하면서 막 퍼져나가는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는 내 생각과 맞냐 맞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떤 가짜뉴스,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경향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더 문제인 건 언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 검증이 되지도 않은 채로 이게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해당 언론이 법적으로 책임을 좀 강하게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생각보다 그 책임이 무겁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는 잘못된 언론 보도는 정정 중지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관계자를 징계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등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한두 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한 페널티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게 계속 쌓이면 언론의 신뢰가 실추되고 나중에 이제 언론사가 재승인 과정에서도 큰 페널티를 작용할 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좀 부과가 될까요? 좀 확 심하게 막 때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고 싶은데 이게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뭐 원하시는 만큼 세게 때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줄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뭐뭐라고 하더라라고 기사를 쓰시기 전에 사실 확인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가짜 뉴스가 퍼졌다는 사이트를 들어가서요. 네. 그 댓글 반응들 한번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요. 가짜다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댓글들이 그 사람을 공격을 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이상한 상황이랄까요? 자, 박사님, 이런 건 어떤 단순히 커뮤니티적인 특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정보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건 좀 특정 커뮤니티의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정보 소비가 사실 중심보다는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나 가치관에 반하는 정보를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원래 갖고 있던 그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걸 이렇게 역할효과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커뮤니티 같은 곳들은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커뮤니티라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소비되는 컨텐츠들을 서로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치관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서로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다른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사회 분열로 이어지는 안 좋은 영향까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알고리즘 같은 것도 사실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게 알고리즘이고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내가 봤던 기사와 관련된 유사한 기사가 계속 그러니까요. 뜨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포털에도 이렇게 장식이 돼 있잖아요. 내가 봤던 기사와 네. 관련 있는 상품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가짜뉴스 시장 돈벌이를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이 노골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클릭을 유도하고 또 올리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요? 혹시 사이버레카라는 네.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네, 이 사이버레카들은 주로 유튜브 공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특정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기민하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몫챙기고. 네, 그런 식의 이슈 유튜버들을 부르는 용어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사실 확인보다는 사실 조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회수를 올리게 되면 그게 곧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그들이 그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이미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잠실 시위 현장에서 대학생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더라 라는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됐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조회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에 관한 부분은 팩트를 체크해서 바로잡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좀 검증하고 또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이버레카 피해자거든요. 교통사고를 아주 가볍게 당했는데 제 차가 아예 거의 반파되는 그런 사진을 합성해서 강화랑 충격 근황 이런 식으로 떠서 제가 고소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결과가 재판이 몇 년에 걸쳐서 나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벌금으로 이렇게 그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보도가 되고 사이버레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주고 있죠. 피해를 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 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변호사님께서 맞습니다. 알려주시면 지금 몇 년 좋을 것 동안 같아요. 소송을 하셨는데 그냥 결국 벌금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이버레카가 입히는 피해에 비해서 이제 법적 처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처벌도 너무 약하다라는 그 비판이 많습니다. 네. 유명한 사건 하나가 이제 그 먹방 유튜버에 대한 사이버 레카들이 협동하여서 네. 공모하여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좀 이례적으로 실형이 나왔습니다. 3년까지 실형이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1심이 선고된 사이버 레카 사건을 좀 찾아보시면은 거의 70% 이상이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플랫폼의 수익 구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도 이제 고려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는 우리 강아랑 앵커만큼 제가 유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느껴지고요. 앞으로도 저는 안 유명해질 겁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꾸준히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제대로 검증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그저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가짜 뉴스의 사회적 영향 어떤 걸로 보시는지 우리 박사님부터. 네. 사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사실에 기반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허위 정보들이 너무 횡행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개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지니까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짜뉴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계속 유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혐오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걸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인식이 바뀌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소모가 된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짜뉴스를 잘 대응하는 게 또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미디어 전문가의 입장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허위 저작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만들거나 유통시킨 사람들을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그런 공적 제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주로 유통되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그런 해로운 컨텐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자율 규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용자 개개인이 어떤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고 정보를 마주쳤을 때 사실을 따져보고자 하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 다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시민 여러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개인이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뉴사이다 같은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 내가 가진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하나만 꼭 찾아서 읽어보셔라 라는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요즘 AI까지 동원해서 가짜뉴스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그렇습니다. 만큼 이거 우리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어떻게 오해와 편견으로 굳어질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기사 제목이나 온라인 정보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 그게 바로 팩트체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재외동포청 이기성 국장님, 한국언론재단의 양정혜 연구위원님, 그리고 서연희 변호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T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확한 팩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참 국장님, 목요일 날 월드컵 우리 남아공이랑 경기하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 방송에 나가거든요. 한번 예언 한번 해보시죠. 몇 대 몇으로. 제가 지난번에 예언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아니 2대1로. 2대1로 대한민국이 남아공을 이긴다. 결과 제가 가끔 확인해 AI 문어한테 물어보거든요. 문어 예측 안 해. 걔가 멕시코 이긴다고 그랬는데. 원고에 아무 곳이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연구센터 연구위원 양정혜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신뢰가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같았어요. 그러니까. 잘 자요. 이러시네요.